8번은 잠깐만 7번 보세요. 여기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 거를 이제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둬야 되는데, 우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 위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먼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하나,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문제 풀 때 집중적으로 주지시켜준 부합물하고, 그 다음에 종물하고, 그 다음에 아까 문제 지문에 잠깐 나왔던 과실하고. 일단은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는 당연히 저당권을 미치고, 그 대신 이것도 외우면 안 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부합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건물 같으면 얘가 건물을 제3자 병에게 임대를 해줬다. 요때 얘가 자기 비용을 지출해서 건물을 예컨대 증개축을 했는데 요게 건물에 대한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부속시킨 자 임찬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개축 부분 요건 부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안 미치는 거야. 근데 요게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건물 합쳐지죠. 이런 경우는 부합물에는 저당권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주물하고 종물은 자, 그냥 우리 법에서 이 주종관계에 있는 것은 항상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 이게 법의 기본이에요. 따라 주물이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주물과 종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니까 종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종물은 이제 뭘 말하는가? 어떤 물건, 그걸 이제 주물 그러는데, 어떤 물건의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물건 위에 보조적으로 부속시킨 물건. 예를 들어서 손목시계 같으면 손목시계를 차려면은 시계줄이 있어야 돼요. 시계줄이 보조적으로 부착이 돼야지 시계의 효용 가치가 높아지는 거. 시계가 주물, 요 시계줄이 종물,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건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대신 요게 이제 주유소다. 주유소. 그러면 주유소이기 때문에 주유소의 효용가치가 높아지려면 여기에 보조적으로 주유기가 부착이 되셔야죠. 주유기가. 그래서 주유기가, 주유소가 주물, 주유기가 종물. 주유소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면 주유기도 저당권을 미치니까 세트로 경매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여기 이제 과실의견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목적물 점유를 저당권 설정자 하기 때문에 사용수익권, 과실수취권 얘한테 있어요. 따라서 얘가 이 건물을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임을 받는다. 이런 흔히 말하는 법정 과실이죠. 요거는 얘 거예요. 따라 차임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미칠 수가 없으니까 저당권자가 요거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칙은 목적물 점유는 설정자 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미칠 수 없다. 원칙 딱 전제하고. 그러나 이거는 문제 지문에 계속 나왔고 여기가 있어요. 뭐냐? 지금 얘가 돈을 안 갚아서 얘가 이제 경매 신청 딱 들어갔다고 말이야. 그러면 경매 신청하면 제1단계 이 건물 등기부에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딱 경료가 돼요. 이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다 11,000회에 공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순간부터는 얘가 소유자를 하더라도 이걸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경료가 되면 저번 주에도 직업들을 이야기했다시피 압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 순간부터는 경매에 들어갈 때는 11,000회의 공시가 됐으니까 여기 처무자, 목적물 소유자도 경매 절차에 협조를 좀 해야 된다 말이야. 경매 절차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 말이야. 그런데 얘가 목적물로부터 과실 수차다 보니까 경매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킬 염려가 있다고 말이야. 요거는 막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이 된 이후에는 얘가 수취하는 과실에 대해서도 얘가 취득하면 안 되니까 경매일체 고의로 지연시키니까 과실에 대해서도 외적으로 저당권력이 미친다. 여기까지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에 관해서 종물뿐만 아니라 여기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으로 미친다. 이에 관한 판례가 지겹도록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세트로 묶어서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 이 토지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토지 사용권이 얘한테 있다, 건물을 지었다, 건물 위에 A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 줬다.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얘가 보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죠. 이런 시다발의 권리를
우리가 이 종된 권리 1위 부를 것이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얘가 보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 남은 또 건물 가지고 이런 권리 가져야 되니까 이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변제 안에서 저당권의 경매 청구 B가 낙찰을 받으면 지상권 전적 임차권도 A한테 이전이 된다. 요때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전되려면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자동 이전이 되니까 몇 조가 정돈다? 187조. 지상권 이전 등기 안 해도 지상권 넘어온다. 갖고 놀으라고 말이야. 거기 18번에 보면 주유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그 지하설치 유리지상 특권. 이 유리지상 특허가 부합물이에요. 훼손하지 않으면 토지로부터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가담한 비용을 요한다. 그러면 토지의 부합, 합쳐진 걸로 보죠. 우리 시험에 이미 나온 기본 판례는 거기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 이미 대의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에도 별도로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물상대권 행사도 아까 앞에서 지급도록 나왔던 거고, 저당권자 자신이 꼭 압류할 필요 없으니까 이 3번 판에도 몇 번 난 이런 거는 그냥 공짜니까 그냥 주워 드세요. 이런 거는 3번 같은 거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부정성 때문에 말소 등기 안 해도 자동 소멸하죠. 근데 저당권 등기가 남아있다 보니까 외관상으로는 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3자가 뭐 했어요? 압류 및 전무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무명령 받으면은 그 압류 채권자에게 이 채권이나 저당권이 이전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도 제3자가 저당권 취득할 수 있냐? 틀려 있잖아요. 이미 저당권은 옛날의 적에 뭐가 됐다? 소멸이 된 거예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 되면 187조에 따라서 저당권 등기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이 이미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이 저당권 등기는 원인 무효예요. 그러니까 압류 채권자가 압류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1000만 번 이전받고 별짓 다 해도 저당권 취득 못하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4번의 경우도 원리를 내가 가르쳐 줬는데 이것도 저당권만 기억하지 말고 세트로 묶어서 기억하라고 내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 을이 돈 1억 원을 빌려줬다. 얘가 흔히 말하는 일반 채권자. 그런 다음에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이 건물을 얘가 뭐 했다? 가압류. 그러면 얘를 이제 가압류 채권자 요리 부르겠죠. 얘는 이제 원래 저 건물에 경매에 들어가다 우선 변제권 없죠. 일반 채권자니까. 그런데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 있는 상태에서 병이 돈을 빌리고 후순위로 저당권을 취득했다. 또는 저당권 대신에 뭐로 바꿔도 원리는 똑같아요.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권으로 바꿔도 똑같고, 저게 주택인 경우에 이걸 후순위 고르자를 주택 임차인으로 바꿔 똑같은데 원리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 시험은 저당권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지금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원리는 똑같아. 이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와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와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얘는 원래 우선 변제권 없어요. 근데 가압류가 되면 흔히 말하는 처분금지 효력이 인정이 돼. 근데 저당권 등을 설정해주면 처분금지 효력 2배가 되잖아. 따라서 여기 저당권은 선순위 가압류 채권 등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저당권 등기는 무효로 봐요. 그러니까 얘도 뭐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우선 변제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선 변제권 원래 없다. 얘는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 2배되니까 우선 변제권 없다. 그러면 결론 양자는 뭐한다? 평등 배당 받겠죠. 그거 묻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 4번 8인데 원리를 가르쳐 줬으니까 한꺼번에 세트로 묶어서 정리 잘하라고 말이야. 4번은 채권에게 안 분배해서 평등 배당을 받기 때문에 우선 변제 효력이 없다. 다 맞잖아. 그게 뭐로 바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로 바꿔 마찬가지고, 주택 임차인의 경우도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하고 경매에서 보증금 반환받을 때 평등 배당 세트로 묶어서 정리 잘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저당권 설정 9만 5번은 뻔한 거고, 19번인 거고요. 틀린 것은 1번은 지금 이게 종물이냐 이걸 묻고 있는데, 종물에 이제 어떤 물건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속시킨 물건을 종물 거래요. 따라서 여기 지금 호텔인데 호텔 방 안에 보면 401호, 여기에 TV, 냉장고, 전화기, 침대, 물품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호텔 건물에 대한 종물에 해당되느냐 그 이야기야. 이런 것들이 호텔 건물의 비치가 된다든지 호텔 건물 자체의 물건 자체의 효용가치가 높아지냐 그 말이야. 여기 TV, 냉장고 이런 거는 건물 자체 효용가치를 높이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건물 자체는 노후화돼서 효용가치가 없는데 금맥기치는 전화기에 따라서 효용가치 높아질 일이 없다 그 이야기가 못 알아들으면.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종물이 아니니까 호텔에 설정된 저당권 월급, 호텔 방 안에 비치된 TV나 전화기, 냉장고에는 저당권을 미칠 수 없다 그 이야기야. 이제 와서 종물이 뭐냐고 물으시면 피차간에 서로 엄청나게 난감해져 버려. 이거는 작년 11월 달에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 2번은 저번에도 나왔던 판례고, 부합물에는 저당권으로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그 부합물이 경매에서 경매 목적물에 평가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낙찰자 매수인은 부합물에 대한 소유권까지 다 취득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경매에서는 제시 외 물건이라 그래. 이런 부합물을.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취득하면 횡재 느낌이 들겠죠. 경매 목적으로 평가 안 됐는데 뭐 이게 뚝 떨어져 나한테. 얼마나 좋아 기분이. 건물에서 뭐 이계층이 더 내 것이 돼버려 막. 그 다음 3번의 경우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건물을 소유한 지상권, 전세, 임차권 다 마찬가지죠. 187조 규정에 따라서 등기없이 당연히 경락인에 넘어온다. 아까 가르쳐 준 거고. 4번의 경우에 물상되어 있는 저당권자 본인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4번은 틀려있고, 5번의 경우에 저당권자가 물상대여권 행사하지 않는 거 다른 채권자, 아까 저당권 문제 두 번째 문제 나왔던 판례, 다른 채권자가 보상업대 이득을 받으면 부당이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아까 앞에서 가르친 거고. 저당권과 기준이 틀린 것은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를 정할 수 없다. 따라서 1번은 틀렸고, 부종성 때문에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은 일체로 양도하는 거예요. 양자 분리 처분할 수 없잖아요. 그게 부종성이고. 2번 아까 편 나온 거 읽어보면 되고, 3번의 경우는 저당 부동산의 압류가수는 과실에도 저당권을 미치지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사실 통지가 대응할 수 있다. 359조인데 잠깐 실판 보세요. 아까 이어서 예를 들어서 이 토지 위에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근데 얘가 이 토지를 내 거니까 제3자 병에 빌려줘서 얘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로부터 얘는 지로 땅세를 받는다. 여기 흔히 말하는 법정과실이죠.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법정과실, 지로가. 그러면 저당권 효력이 지로에도 미치려면은 목적물에 대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이 된 이후야죠. 그럼 압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여기 지로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니까 지로도 얘가 가져간다 그 이야기인데, 문제는 여기 지상권자가 그런 사실을 모르면 얘는 지로를 얘한테 지급하겠죠. 그 말 듣겠나요? 따라서 얘가 얘한테 지급을 모아두려면은 얘한테도 뭐 해줘야 돼요? 그러죠. 그 사실 통지해줘야 돼. 그러니까 너 얘한테 지급하지 말라고. 그 통지를 안 해줘서 모르고서 얘한테 지불해버리면 이 저당권자는 압류력이 발생된 이유니까 지로는 내가 가져가야 된다 하는 걸 가지고 얘한테 주장 뭐한다 그 이야기야. 그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 후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에서 선순위 저당권을 언제나 소멸해요. 다만 배당 순위만 선순위 배당을 받을 것이고. 5번도 의외로 많이 물어보네요. 저당권 설정 전, 후를 불문하고 종물이나 부합물에는 저당권으로 미치는데 이게 358조인데, 또 한 가지 설정 후에도 전에 설정이 다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기 358조는 자주 물어봐요. 임의규정이에요. 따라서 우리 본시험에서 임의규정이다 그게 자주 나오는데,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뭐에서 특약에 의해서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치지 그러지 않는 것을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정리 잘 나가 말이에요. 그 다음 21번의 경우에 저번에 부합에서 배웠으니까 토지저당권 효력은 토지상에 타인이 무단 경작하여 성수한 농작물, 정당한 권한 없이 나무 토지에 무단으로 농작물 경작해도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는 거 아니에요. 경작자 소유가 돼. 따라서 적법한 토지 임차인이 경작한 농작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 악구제래.
무당 경제가 성숙한 농작물에 미치나 적법한 토지 임차의 경제에 미친다. 1번은 틀려있죠. 정당한 권원에 의하든 없든 상관이 없이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이 안 되니까 경작자 소유니까 저당권으로 안 미쳐요. 따라서 악구질이 틀려있죠. 무단으로 경작해도 농작물에는 저당권을 미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에 연이어 설치돼서 그 일부에 불과한 부속 건물 요거는 부합이 되는 거예요. 부합. 따라서 2번 판례는 맞고 3번의 경우 아까 앞에서 나왔고 4번의 경우 여기 집앞 건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만 조심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아파트는 집앞 건물의 경우 여기가 401호다. 구분 소유자가 갑이다. 그럼 이 전유 부분 위에 예의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됐으면 저당권으로 그 전유 부분을 미치는 게 아니고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이 종된 권리니까 여기도 저당권을 미쳐야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라고 말이요. 여기 집앞 건물의 경우에 일체성을 띠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유 부분하고 여기 나왔다시피 대지 사용권도 일체성을 띠니까 양자 분리처 원칙도 못해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하고 저번에 문제 풀 때 가르쳐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도 일체성을 띠니까 양자 분리처 못해요. 따라서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180초 정된다. 요걸 가르쳐 준대. 요거는 예외 없어요. 반드시 양자는 일체성을 띠니까 분리처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을 띠니까 원칙 분리처 못하지만 요거는 예외가 있네요. 그게 틀려 요거하고. 그러죠. 요거는 규약 등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는 대지 사용권하고 전유 부분을 분리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을 대지 사용권에 안 미치는 거예요. 규약 등으로 양자 분리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 말 알겠나요? 이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따라서 거기 지금 몇 번인가요? 21번 4번에서 구분 건물의 전유분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지권 미친다. 이 특별한 사정을 꼭 알고 있어야 돼. 여기서 특별한 사정 뭘 말할까요?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 등으로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 등으로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지 사용권에 저당권을 미쳐요. 그러나 거꾸로 여기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뭐하도록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 등에 나와 있으면 대지 사용권은 저당권을 안 미치는 거예요. 그건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두 개 비교 딱 한번 해보고 전유부와 공용부는 지분은 예외가 없어요. 항상 양자 같이. 그러나 전유부하고 대지 사용권은 규약 등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 처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 5번은 아까 앞에서 가르쳐 드렸고 직업도록 나오죠. 물상대학에서 압류는 반 저당권자 할 필요 없다. 22번의 경우에 1번 과실 1번 맞는 거 확인해서 앞에 다 가르쳐 줬잖아요. 과실에 대한 원칙적으로 저당권이 안 미쳐요. 압류한 이유만 미치는 거예요. 지문에 꼭 확인하고 1번은 압류한 이유 아니잖아. 틀려 있잖아. 그 다음에 2번의 경우 아까 앞에 나온 판례요. 틀려 있잖아. 이번에 틀린 거로 되어 있잖아. 부합물에는 저당권이 미치니까 경매 목적 평가 안 되더라도 제2시위원 물건이다 그래서 낙찰자가 취득하는 거니까. 3번 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방금 가르쳐 줬으니까. 원칙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니까 3번 판례도 틀려 있고. 4번 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법정지상권 등기없이 취득하니까 맞잖아요. 4번 이따 이제 300조 법정지상권 뒤에서 문제 자세히 나오고. 5번 여기 또 나왔잖아요. 매매대금. 요거는 물상대금 인정될 일 없고 원래 저당 목적은 그대로 경매에서 우선 면제 받으면 되니까. 5번도 틀려 있잖아. 옛날에 이제 이런 식으로 냈는데 최근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판례로 해. 어떤 판례? 토지 수용에서 협의 취득으로 바꿔서 내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 5번 점처럼 매각대금 이런 걸 냈지만 품격이 좀 떨어지잖아. 아까 판례처럼 내면 품격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 23번인 경우에 하나의 부동산 설정된
저당권과 용익물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이런 거는 자유주의를 이제 갖고 놀아야 돼요. 우선순위에 따지는 건데 1번 저당권을 설정된 후 재산권을 설정되어 그 후 저당권 설정되어 그만 있고 중간에 지금 용익물권이 끼어있죠. 중간에 임차권이 끼어있던 아까 앞에 문제에서 전세권이 끼어있던 이런 거는 1번 저당권자가 경매하던 후순위 꼬레비 2번 경매하던 낙찰과 동시에 중간에 끼어있는 거는 언제나 소멸해요. 따라서 1번은 당연히 틀려있고 우리 시험은 이제 주로 임차권은 많이 물어보는데 최근에 전세권은 많이 나오고 2번의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전세권과 그 다음에 저당권의 우열관계 유일하게 우리 시험 출제된 것이 2번인데 그 나오는 이유를 내가 가르쳐줬어. 이거는 민법의 규정이었고 민사집행법 91조 사항이죠.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는 거라고. 을이 선순위 전세권자, 병이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낙찰되면 선순위 전세권은 일단 용익물권이니까 기간 만료시과 용익권은 보장이 되어야하니까 원칙 소멸하지 않죠. 근데 예외가 있어.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나 배당 받고 나도 나가고 싶다. 이런 배당 요구를 하면 선순위 전세권을 소멸한다. 민사집행법 91조 사항.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우리 시험에 유일하게 그게 몇 번 나왔으니까. 따라 2번 선순위 저당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한다. 맞잖아. 그러니까 민사집행법 91조 사항이야. 민법 아니고. 근데 우리 시험에도 자주 물어봐. 그 다음에 3번 지문도 마찬가지고 지겹도록 나오잖아. 우리 시험에. 지상권과 저당권의 우열관계. 그 3번. 3번은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됐으니까 선순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잖아요. 그 지겹도록 나오고 한 10번 나왔을 거야. 4번의 경우에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이 잠깐 짚어보세요. 지금 이런 경우에 이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토지 위에 A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저당권을. 이 목적물이 얘 거니까 A가 저당권을 설정되는 저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 매수나 소유권 취득한다. 빌려주어서 지상권을 취득했다. 전세권을 취득했다. 이런 애들은 저당권자가 만약에 얘가 돈 안 갚아서 경매 신청 낙찰이 되면 후순위니까 싸그리 권리가 소멸이 되죠. 이런 애들을 우리는 세트로 묶어서 무슨 취득자라고 하고 요게 우리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제3취득자 그래. 이런 애들도 이제 보호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제3취득자도 가장 간단하게 자기들이 취득한 이 권리를 보존하는 방법은 내가 대신 낙찰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363조에 이런 제3취득자도 뭐가 될 수 있다? 매수인, 경민이 될 수 있다. 그건 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 두 번째, 이런 애들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목적물에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이 비용 상환 조건을 가지고 낙찰자에게 원래 유치권 행위에서 반환 거절하고 이자로부터 비용을 상환받으면 되는데 그럼 시일이 많이 걸려요. 따라 이런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외로 많이 물어봐요. 367조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1번으로 모아도록 되어 있다. 우선 상환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또 하나 방법 얘가 돈 안 갚으니까 경매하잖아요. 그럼 내가 대신 돈 갚아주면 돼. 그래서 얘가 얘를 대위해서 변제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정말로 주의하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원래 제3취득자는 참무자와 참무변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해관계는 그래요. 이런 이해관계에는 참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참무자와 참무를 대의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해요. 여기가 469조 2항이에요. 왜냐? 얘가 돈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가 낙찰되면 내 권리 잃어버리니까 나는 이자 의사에 반해서도 돈 갚을 수 있다고 말해요. 따라서 469조 2항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조문 내고 다니고 이 469조 2항하고 비스무리한 규정을 저당권 364조에 또 두고 있는데 이 규정도 얘가 얘를 대의해서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469조 2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당권에다가 364조를 또 두고 있는가? 양 규정이 차이가 있어. 이걸 이해 못하면 근저당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내가 누누이 당부를 했는데 전문 숫자까지 외우고 다니라고. 양자 차이가 있죠. 469조 2항은 어떻게 변제하는 거예요? 참무자와 참무 전액을 변제한 소리고 364조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얘가 지연이자가 3년분이 발생이 됐다. 그럼 몇 조에서 변제하나 따라서 변제 금액이 달라져 버려. 469조 2항에서 변제하면 지연이자 3년분을 다 갚아줘야 돼. 근데 364조 변제하면 요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아까 가르쳐줬잖아. 360조 정해진대. 지연이자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으로 되어 있어. 요것만 갚으면 돼. 그러니까 이 두 개 조문 중에서 누가 어떤 조문 얘기를 더 보여줘? 364조가. 이걸 이해 못하면 근저당 문제도 손을 못 대. 이게 실무에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쏟아나오니까 조문 숫자가 내고 다니고 그러네요. 이걸 염두에 두고 거기 4번, 5번은 이걸 묻기 때문에 4번 질문.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됐다. 이런 전세권자는 제3취득자. 확인했나요? 얘네들이 목적물에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매각되면서 비용 우선 상환받았다. 317조. 맞죠? 5.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거, 요 지상권자도 제3취득자. 얘는 그 부동산으로, 토지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이게 핵심 요지. 저당권은 소멸정을 따 364조. 364조. 469조 2항에서 변제하면 전액 변제해야 돼요. 그 다음 24번인 경우에 저당권의 우선 변제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요즘에는 이제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여기가 주택이다. 얘가 선순위 임차인이다. 그러면 임차인이 이제 일단 입주했으니까 인도받았을 것이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러 갔다. 그러면 이때 그 당일에 계약서에 동사무소 확정일자도 찍어주니까 동시에 확정일자도 판다 말이야. 명확하겠나요? 그런데 이제 이 날짜에 동시에 요 건물에 근저당이 또 설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임차인하고 근저당권자하고 여기에 경매 들어갔을 때 누가 우선 변제 받는가? 요걸 묻는 판례인데 이건 주택임자법에 나와 있죠.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부터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겨요. 근데 우선 변제권은 이 대항력을 전제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당일에 확정일자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받은 당일이 아니라 물론 대항력권을 먼저 갖추고 나중에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로부터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지만 여기는 그 다음날로 대항력 인정이 되니까 우선 변제권도 그 다음날. 따라서 경매 들어가면 누가 우선 변제 받는다?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는다. 이 이야기인데 내용파겠나요? 이걸 이해하고 나서 묻는 것이 1번 질문인데 확인해 보세요. 저당권 설정등기 격려와 임차인의 임차주택 입주, 전입신고, 계약서 확정일자 구비가 모두 같은 내용이었다. 칠판에 사례죠. 그럼 뭐가 우선한다? 우선하니까 1번은 맞는다. 292페이지 펴세요. 해설 제대로 듣는 거 확인하세요. 이 판례는 아주 중요한데 웬만하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짜증나니까 이제 뒤로 넘기는 거죠. 이거는 중요하니까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292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해설이 나와 있죠. 거기 이제 법조문 3조 1항 써놨죠. 해설 아니에요. 여기는 판례 묻는 거예요. 그 해설 잘못되어 있잖아. 요 판례가 나와 있잖아. 그 요약집 보면 여기 우리 판례 기본 원칙이냐. 대항력 그 다음 생기니까 우선변제 그 다음 날 생긴다. 그럼 뭐가 우선한다? 여기 우선 판례 묻는 거예요. 해설 잘못됐고 그 요약집 보면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저당권 찾으면 안 나오고 주택임자법 찾아야지 판례 나와요. 어디 있는지 찾을 줄만 되면 이미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의 상태가 뭐 나오면 어디에서 찾아볼지를 모르잖아. 이 판례가 어디 찾으면 나온다는 걸 모르니까 합격권하고 아직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나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있어. 거기 뭐 가려울고등학교에 보증금 1억 원으로 줘놨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이신청 못하도록 이제 이렇게 써놓는 건데 보증금 1억이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 혹시라도 요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인 경우는 일정 금액권의 저당권자보다 최우선 변제 받아요. 지금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이 증액됐죠. 1억 원 이하 임차인이 얼마까지?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는다 말이야. 그래서 그걸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가려울고 1억 원 해놨는데 제 말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려울고 1억 2천으로 바꿔놓은 것 같아요.
법이 개정이다 서울특별시 1억이라고. 만약 이게 서울특별시 같으면 3,400가 최우선 변제 받아버리니까 오류가 생겨버려. 그 말 알아들어요? 그래 1억 2천 정도로 가르고 해놓으라면 보증금을. 그럼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소액 임차는 해당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1번이 모순이 안 생겨. 거기까지 이해할 정도 되면 이미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인데 가르고 다고 1억 원이 써놓은 거를 봤을 때 제 말 알아듣겠나요? 지금은 서울특별시가 징역돼서 보증금 1억 원 이하 임차인이 3,400까지 최우선 변제 받아요. 이 상태로 놔두면 1번이 오류가 생긴다고 말이야. 서울특별시 기준에 뿌리면 3,400까지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받기 때문에 오류 없애려면 그 징역시켜 놓으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 말 알아들 정도면 돼도 50점 실력은 넘어서요. 옛날엔 이 말을 알아듣지도 못했었잖아요, 여러분이. 그래도 몇 달이 지나니까 좀 알아듣잖아. 내가 말 안 해도 스스로 문제 지문 보면서 그걸 생각할 정도면 이미 합격권에 들어간 거고. 근데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합격권에 들어갈 필요 없어. 지금 들어가면 뭔 재미로 살아? 에? 앞으로 장장차 78일인가 며칠 남았다는데 날이면 날마다 저 긴 밤을 어떻게 보느냐고 말. 합격권 이미 들어가 보면 싸먹싸먹 들어가야지만. 안 그래요? 지금은 50점 정도 실력만 되면 돼. 그 다음에 앞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늘어. 옛날과 달리. 앞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점수가 올라간다고 말이야. 옛날과 달리. 지금 50점만 넘겨서도 앞으로 70 며칠 남았는데 평균 72.5 맞겠다. 평균 72.5. 그래서 천천히 지금 벌써 합격권에 들어가 보면 재미없어. 인생사가. 그 다음에 이번의 경우는 요게 이제 소액 임차는 최우선 변제권 조문이지 않은가. 주택임자 8조 3금 소액 임차는 임차 보증금도 일정에 관해서 다른 담보권자 핵심은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요.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뭔만 갖추면 된다. 계약 요건만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러면 서울특별시 같으면 이렇게 1억 원 중에서 3,400까지는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3번은 동일부동산의 수개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는 설정된 게 순위니까 맞고. 4번은 잠깐 7번 보세요. 이거 세법에서 지금 이런 걸 배우는가 모르겠지만 민법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이런 경우에 요 우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의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이 됐어요. 근데 얘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금을 체납한 것이 억수로 많다. 국세, 지방세 불문하고. 그러면 이 저당 목적물의 경매에 들어갔을 때 여자의 조세 채권하고 세무서 갖는 조세 채권하고 저당권자가 누가 우선 변제받는가 요걸 묻고 있는 건데 요거는 원칙은 법정 기일을 기준으로 우일 경매 따지는 거예요. 요 법정 기일은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신고 납부 방식이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세금을 딱 확정해서 나한테 고지서 발송한 게 아니라 양도세처럼 내가 자진 납세하는 거 있잖아. 그걸 신고 납부 방식이라 그래. 요런 거는 신고일을 법정 기일 그러고 거꾸로 세무서에서 부과해서 징수 처분하는 경우 있잖아. 그런 걸 고지서가 날라오죠 나한테. 그 고지서 근데 이런 말 알아들어요? 세법은 저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세법 시험 과목 들어갔는데 저는 민법 선생이고 세법 선생 아니고 민법 선생 나도 이런 거 아는데 고지서 발송일을 말해.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우일관계 따지는 거야. 따라서 이 법정기일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고 거꾸로 이 법정기일보다 나중에 저당권 설정되면 저당 목적 경매 들어가도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거야. 그럼 얘 알거지 돼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등급 위에 공시가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 알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받다 희낙낙거리다가 뒤통수 맞고 알거지 된 놈들 무지 많아요. 꼭 사업하는 애들은 빚이 많아. 특히 세금 체납 엄청나게 있어. 수천, 수억, 수십억씩 체납한 놈들이 있어. 그래 놓고 장난쳐버려. 저당권 1번으로 설정해준다면서 돈 빌리고 톡 깨본다고. 그럼 얘 완전히 날려본다고. 저당권 설정보다 반드시 뭐 확인해야 돼? 세금 다 냈는가? 세금 완납 증명서 확인해야 돼요. 얘 거 세무서 가서. 국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구청 세무과 가서, 지방세는 구청에 가면 되고 다 띄워줘. 완납 증명서 그거 딱 확인하셔야 돼.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했어다 그래서 당했어. 요 저당 목적물을 얘가 상속받았다, 증여받았다, 상속자 증여서 이 목적물 자체 부과된 세금 요런 거는 법정기일 불문하고 언제나 조세채권이 우선해요.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서 배당받는다고. 그러니까 세금 관계도 꼭 확인하라 그 이야기인데 민법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따라서 4번 지금 맞는 것만 확인해 보세요. 저당 목적물에서 부과되는 국세와 그 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소정 법정 기일과 저당권의 기일의 선호에 의해서 저당권과의 우열이 정해진다. 원래 당해세는 언제나 우선하는 거예요. 따라서 4번은 틀렸고 5번도 뭐 밑법 시간 나올 일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자 가정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근로자 최종 상개월분 임금하고 최종 3년간 퇴직금 이런 거는 저당권자보다도 언제나 요게 우선하도록 되어 있네요. 따라서 그 5번은 맞고 그 4, 5번은 경매에서 아마 이게 실무 시간에 배우는 거는 모르는데 경매 들어갈 때가 우열관계 따질 때 가끔 가다가 세금 조세채권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 임금채권이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민법에서는 뭐 나오는 바는 없는데 그 다음에 법정이사건 366조 저번 주에 기본 내용은 다 가르쳐 들었고 특히 여기 306조 법정이사건 가장 핵심 요건은 요거예요. 요거에 지금 여기 대지 있고 건물이 있고 여기 대지 위에다만 저당권 설정해 줬다. 저당권 실행 결과 대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럼 이제 건물 소유자에게 306조 법정에서 인정이 된다. 지금 요 수태라고 가르쳐 준다.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 달라졌다. 요때 360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반드시 토지상에 건물이 현존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거꾸로 뒤집어서 306조 가장 핵심 요건이 요거요. 거꾸로 뒤집어서 나대지 위에 요게 맨땅 나대지다. 1억 원을 빌리고 나대지 위에 얘한테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나대지 위에 먼저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여기 저당권자는 나대지 상태에서 요 나대지 토지의 담보 가치를 2억 정도로 파악을 했으니까 1억이 빌려주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당권 설정된 후에 설정자가 나중에 건물을 축조를 했다. 그러면 순서 밟으면 돈 안 갚으면 얘가 토지만을 경매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졌다. 결과는 왼쪽 사료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는 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이사건 성립이 안 된다는 것. 이유는 이 경우도 얘한테 306조 법정이사건 성립이 되면 토지 낙찰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건물 때문에 토지 사용을 못해요. 토지 사용권이 얘한테 넘어가니까. 따라서 이제 얘는 당연히 낙찰받을 때 사용수용 못하는 걸 감안해서 낙찰대금을 다운시켜서 받을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토지 낙찰대금 가지고 채권 내서야 되는데 원래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담보가치를 2억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1억 빌려줬는데 이자 등 거 다 감안해야 되니까 여기 낙찰대금 떠져버리면 얘가 채권에서 다 뭐한다고 말이야. 그럼 얘한테 불측의 손해를 주기 때문에 역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상에 건물이 현존해 있는 경우만 그래야지 얘가 미리 뭐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얘가 토지 위에 저당권 설정 있게 돈 빌려주라 그러면 건물이 서 있는 걸 보고 나중에 안 갚으면 찢어진다. 법정에서 성립한다. 토지 낙찰금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 빌려주자 또는 빌려주지 말자. 미리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대비가 안 되잖아.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측처럼 나대지 위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나중에 건물이 축된 경우는 법정이상 성립이 안 된다.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지면 토지 낙찰자는 얘한테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경우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철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철거하는 게 힘드니까 토지만 빨리 낙찰이 잘 안 돼요. 낙찰이 안 되면 저당권자는 토지 매각된 거 채권 회수해야 되는데 채권 회수하기 어렵고 썽썽에서는 건물 철거하니까 사기는 커다란 손실이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차라리 이 건물도 채무자 소유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러니 저당권자가 원래는 토지만 경매해야 되지만 이 건물까지 일괄 경매를 해버리라 해서 이제 몇 조로 넘어오냐. 우측 사례는 요게 366조 법정이사건 요게 365조 일괄 경매 청구권으로 넘어온다 그 말이야. 따라서 일괄 경매 청구를 해요. 그럼 동일인에게 낙찰시켜주고 그러면 빨리 낙찰되니까 얘도 채권에서 쉽고 사회균은 이득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건물을 철거되는 것보다도 같이 경매에 들어가는 것이 한 푼이라도 건질 수 있으니까 이익이 되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도 핵심 요건이 뭐냐. 방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건물이 채무자 거니까 일괄 경매 청구한다고. 따라서 얘가 건물을 축조를 했는데 이 건물을 얘에게 양도를 해버렸다.
그럼 일괄경매 청구 뭐 하는 거예요? 또는 아예 다음 같은 경우 이 나대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 토지를 제3자에게 빌려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 취득했다. 흔히 말하는 제3취득자. 얘네들이 여기에 건물 지었다. 이런 경우도 일괄경매 청구 못해요. 건물이 지금 얘 거니까. 그러나 우리 판례가 이제 2003년도에 365조 일괄경매 청구권의 적용 범위를 다음과 확장시키고 있고 일괄경매 청구권의 가장 핵심 판례는 요건데 따라서 요 경우는 이제 일괄경매 청구를 뭐 하는데 얘가 영유권자 제3취득자로부터 건물을 역으로 뭐 했다? 매수했다. 그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다시 일괄경매 청구가 가능해요. 여기까지를 핵심들이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꼭 해야 되고 거기 25번의 경우에 1.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나대지에 그 후 근저당권자가 동일해서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법정이사가 성립이 안 되겠죠. 낙찰자는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 당시 건물의 규모 종류가 예형상 예상할 수 있는 경우는 건물이 건축이 진행되고 건축 중인 경우에 이 경우도 이미 법정기사 성립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기사 성립이 되니까 2번은 맞고 3번의 경우는 아까 간섭법상의 법정기사권에서 가르쳐 준 거니까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소가했다가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 행동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법정에서 치달을 못한다. 3번 틀렸는데 이 판례는 자 이런 소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하고 360조 법정지상권 집중시험에 나온다고. 근데 어느 하나의 사안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다면 출제원들이 집중 출제를 할 건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보면 그게 3번 판례예요. 이 3번 판례는 우리 시험에 사례 문제로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물어본 적도 있는데 다 7번 보세요. 지금 이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 물론 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면 돼요. 그러나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기만 하면 이 건물이 나중에 제3자 병역의 매각, 양도가 되더라도 얘한테 360조 법정에서 인정이 된다 이 얘기인데 왜 인정이 되는가? 지금도 순서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 이 상태에서 이 건물만을 얘가 병역에 매각을 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하기 전 현재 상태에서 토지는 을에게, 건물은 병역에 소유자가 달라졌죠. 건물이 지금 나무 토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이 건물 양손에게는 뭐가 일단 인정이 돼요? 이게 아까 문제 풀면서 나왔던 거예요.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 매매 결과 소유자가 달라졌다. 얘한테는 1단계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일단 성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철거청을 뭐 하는 거예요? 매매 결과 소유자 달랐으니까. 그런데 2단계 얘가 얘한테 돈을 안 갚으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 신청, 정의 토지를 낙찰 받았어요.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2단계 지금 건물 소유자가 이 토지상에 가지고 있는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전소가는가 소멸하는가 이거를 집중 묻는데 아까도 가르쳐 줬어요. 동일 목적물의 저당권과 지상권의 설정된 우열관계는 지겹도록 시험에서 내는 거라고. 토지 위에 뭐가 먼저 설정이 됐나요? 저당권하고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중에서 저당권이 먼저 성립했죠. 따라서 경락과 동시에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뭐 한다? 소멸. 그 다음에 3단계 소멸됐으니까 토지 낙찰자가 얘한테 철거 청구할 건데 이게 철거되면 사회경제적 가담 손실하니까 3단계 다시 몇 조를 적용시켜준다. 360조 법정지상권을 얘한테 인정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순서를 정확히 사례 문제로 물어봤으니까 이 말 듣겠나요? 만약에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소멸이 안 되면 요거 인정해 줄 필요 없잖아. 이 과정을 정확히 깨우치는 거예요. 따라서 3번은 아주 중요하니까 결론만 외운다도 될 일 아니고 4번의 경우에 여기 아까 가르쳐 준 거예요. 수반성은 언제나 배제가 돼. 지상물을 처분하면 지상물을 소개한 법정지상권도 원래 같이 처분이 돼야죠. 같이 처분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걸 뭐 할 수도 있다는 거라니까. 분리처분.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요즘에 제일 많이 물어보면 팔려요. 4번 틀렸잖아요. 거기는 지금 법정지상권 그랬지만 보통 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지상권은 건물에 대해서 독립한 물건이에요. 건물과 지상권은 따로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5번의 경우에 동일인 소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가서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번 주에 10분 이상 가르쳐준 판례가 요거. 공동저당권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의 건물 신축 얘기까지. 만약에 이 경우에 신축 건물 위에 토지저당권과 동순위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주면 법정이상 성립해요. 근데 이 경우는 그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는 낙찰자에게, 건물은 종래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이상권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경우는 나대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마치 나중에 건물을 신축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365조 일괄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이 경우에 거기까지. 저번 주에 10분 이상 지겹도록 가르치면 시간 잡아먹으면서 갖고 놀아야 된다고. 그 다음 26번의 경우에 360조 법정이상권. 기억.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설정자가 저당권이나 돈 아까 위에 25문제 드렸던 판례요. 법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 얘기고. 니은번도 25번에 2번 지문에 있는 판례고. 건축 중인 경우 법정은 성립이 된다. 기억 니은 다 맞고. 맞잖아. 니은번도. 디귿번에 한번 해보세요. 대지가 공유가 아니라 건물이 공유야. 건물 공유자 1인이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얘기까지. 저당권 설정에 건물이 있었죠. 그럼 나중에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은 건물 소유자들의 법정이상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공유라 하더라도 공유자 전원에게 법정이상 인정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일번 아까 가르친 것처럼 간수법상의 법정이상권은 포기할 수 있지만 366조는 강행 규정이에요. 건물을 철거하는 게 사회경제로 커다란 손실이 오니까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60조 법정이상 인정이 된다. 따라서 366조 법정이상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네요. 법정에서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예요. 따라서 기억니은 디귿니은 요거는 다 맞아요. 그 다음에 27번은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나대지 위에 채권자 가불의 저당권 설정한 후 맨 땅 위에다가 아주 간단한 사례.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 얘기까지. 법정이상권은 물 건너갔다 금방 알겠죠? 나중에 건물 지었으니까. 그런 다음에 채무 불량으로 갑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기를 했다. 참 이렇게도 낼 수가 있나. 지금 저당권이 설정된다고 줘놨죠? 돈 안 갚아서 경매하는데 이게 무슨 강제 집행이야? 강제 경매 아니잖아. 저당권자가 경매하잖아요. 담보권 실행면 임의 경매해야 맞지 사례가. 이게 또라이 아니냐 그 말이야. 제 말 알아들어요? 강제 집행 아니라니까 이 경우는. 일단 묻는 물음부터 잘못됐다고 고치세요. 거기에 지금 등격에 맞추나 채무 불량으로 인하여 갑이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 이렇게. 뒤에 갑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기를 동안 삭제하고. 그러면 문제가 잘못된 거라니까. 저당권의 경우는 강제집행 아니에요. 임의경매잖아. 강제경매 아니고. 이렇게 또라이가 있냐 말이야. 따라서 다시 이야기하면 문제를 바꿔서 신축의 등기까지 마쳤으나 채무불량으로 인하여 갑이 저당권자니까 갑이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바꾸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 경우는 이제 일괄경매 청구권을 따지라는 거죠. 1. 저당권자 갑은 토지 경매대금만으로 충분한 빈지를 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상건물까지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더라도 과잉 경매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갑은 일괄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이 일괄경매권은 이저 권리지 의무가 아니에요. 따라서 토지만을 경매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건물은 철거 들어가고. 따라서 2번 지문 맞고. 3번의 경우는 일괄경매 하더라도 원래 토지 위에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토지 매각된 가지고 우선 변제 받지 건물 매각된 경우는 우선 변제 못 받아요.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을로부터
위 나대저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영유권을 설정받은 제3자 병 이런 애가 제3취득자예요. 건물을 신축하면 저당권자는 일각매 청구는 못하니까 일단 4번은 틀려있죠. 확인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면 합격하기 힘들어. 이 사례에서 뭐 또 올리라는 거예요? 가르쳐줬잖아. 제일 많이 물어본 일괄경매권에서 4번을 하고 다 골랐다 만세 부르면 시험 떨어진다고 말이야. 그 수준 질 떨어지고 4번 일단 틀려있는데 아까 가르쳐줬잖아. 이거 4번에서 뭐 또 올려야 돼? 그리고 이 제3취득자 유권자로부터 저당권 설정과 건물을 매수했다. 그러면 다시 일괄경매 청구한다. 그걸 또 올리라고 말이야. 눈을 30번 문제 돌려서 2번 지문 읽으세요. 30번 2번 지문 그것 올리라고 말이야. 확인했나요? 이 판례가 가장 핵심이에요. 일괄경매 채권에서 30번에 2번이. 제 말 알아듣겠나요? 27번에 4번은 물론 틀려있는데 거기서 끝내면 하수고 합격하기 힘들고 30번에 2번 판례를 연결지어서 떠올려야 된다고 말이야. 그 정도에서 알아듣을 거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서 5번 질문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일괄경매 청구권에서 일괄경매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설정자가 금을 촉쳐서 소유하고 있을 것. 일단 1번 질문은 맞아요. 다만 이제 이걸 확장시킨 것이 30번에 2번 판례고 꼭 설정자가 축조할 필요 없이 제3취득자 축조해도 현재 설정자가 뭔만 하고 있으면 소유만 하고 있어도 일괄경매 청구한다. 그래서 30번 2번 판례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일괄경매권에서. 그 다음에 이번의 경우에 일괄경매 신청을 의무는 부담한다. 의무 아니에요. 권리기 때문에 일괄 청구할 수도 없고 토지만 경매할 수도 없고 2번은 틀려있고 3번의 경우에 일괄경매 대상인 건물은 원칙적으로 저당 토지 위에 신축되어야 하므로 증축한 건물 일부가 다른 토지에 걸쳐있는 경우라면 건물 전부 다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다. 3번도 틀렸는데 일괄경매 청구하는 것은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세트로 경매에 붙임으로써 경매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 경제도 이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괄경매 청구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축한 부분이 다른 토지에 걸쳤다고 하더라도 일괄경매 청구권 인정해 줘야지 제도 취지에 맞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3번에 틀렸고 4번에 가장 많이 물어본 건 건물 매각 경우 우선 변제 못 받은 게 틀렸고 5번의 경우는 충분히 토지의 경매된 거 가지고 안 납받을 수 있어도 건물까지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과잉 경매 아니라는 거죠. 5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29번은 사례를 순식간에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런 사례도 자주 물어보니까 그럼 뭐 물어보는 사례겠는가? 주로 취지가 순서가 막 바뀌어 있어요. 뒤죽박죽. 갑이 저당권자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죠. 을이 저당권자예요. 갑이 저당권 설정자고 순서가 바뀌어 있어. 제가 칠판에 얘 들은 거 달리. 그 다음에 설정한 후 병에게 토지를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병은 임차인, 흔히 말하는 제3취득자예요.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나중에 임차권을 취득한 자예요. sam박했나요? 을 저당권자, 갑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예로부터 토지 빌린 자가 병, 임차인. 그런 다음에 임차인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이렇게 주어놨죠. 사례파겠나요? 이런 게 안 되면 본시험장에서는 머릿속에 갑이 누구, 을이 누구 정리가 안 되면 순식간에 옆에다 메모해 놓으라고 말해. 그래야지 빨리빨리 푸니까. 1. 을은 저당권자. 저당권에 기하여 토지와 함께 병의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구만 있고 일단 틀려있죠. 제3취득자, 영유권자가 지은 건물을 일단 경매 청구 뭐하니까 일괄경매 안 되잖아. 뒤에 읽어볼 필요 없고. 2. 을의 저당권에 기해서 토지가 경매된다면 병을 위하여 임차인 동시에 건물 소유자. 건물의 소유를 목전한 재산권, 법정재산권 인정되는가? 물 건너갔죠. 나중에 건물 지어졌으니까. 법정재산 성립되려면 300조 인정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니까. 따라서 1번, 2번은 아주 중요하지만 순식간에 판단을 훈련해야 돼요. 물 건너갔다, 물 건너갔다. 3. 병은 기간 10년의 임차권으로서 을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토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후순위잖아요. 제3취득자. 나중이니까. 일단 경락이나 대항 모니까 명독 반환해 줘야 되고 3번 일단 맞잖아요. 4번의 경우에 을은 저당권자, 저당권 실행 전에 병에 대한 임차인, 병에 대한 의사표시에서
갑과 병, 갑이 토지 소유자, 병이 임차, 갑은 임대인이고 두 사람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엉터리 중에 상엉터리죠. 임대차 하는 것은 저당권 침해 아니에요. 얘가 토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임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당권자가 이 임대차 해지할 수 없잖아. 저당권 침해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해제는 누구만이 행사하는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만이. 근데 얘는 당사자도 아니잖아요. 엉터리 중에 상엉터리잖아. 4번은.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병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자해도 의리 승낙을 얻지 않으면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5번 다 가르치면 틀려있죠. 여기는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니까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자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5번도 엉터리 중 엉터리고 30번의 경우에 저당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한번 읽어보세요.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은 원칙 분리처분 못해요. 따라서 세트로 양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당권 이전에 부기님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도 같이 양도가 되니까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죠. 이게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양순에게 저당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채권이 양도된 사실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는데 1번 판례는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는 안 했다는 거죠. 채무자한테. 근데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는 갖췄어요. 이런 경우에 양순이 경매 신청할 수 있냐 이걸 묻었는데 실제법상 경매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단 담보권이 있어야 돼요. 담보권이.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변제기 도래해야 돼요. 그러면 경매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 요건 갖췄는가 확인해 보세요. 양수인은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 했으니까 저당권 취득했죠. 채권은 이전 받았죠. 다만 채무자 그래 통지만 했으니까 양도한 걸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항만 못할 뿐이지 채권은 이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변제기 도래했다. 그러면 경매 신청이 가능해요. 따라서 1번 판례는 맞아요. 2번 아까 그렇게 들었고 3번이 문제인데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처분 뭐 하는 건데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이게 지금 분리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이게 원래 전세권에서 이제 이 판례를 많이 물어보는 건데 전세권에서 근데 원리는 이제 저당권도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는 건데 갑이 전세권 설정자 주로 시험에 전세권에서 많이 나온다. 얘가 전세권자 전세금 1억이다. 그러면 원래 이제 이 전세금 반환 채권 1억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죠. 전세권도 담보를 생각하지니까 따라서 전세권도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 전세권은 원칙 분리처분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수반성이라고 하는 거 또 이야기하지만 전세금 반환 채권 이전이 되면 이걸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도 따라서 이전된다. 이게 담보물권 성립 수반성이잖아. 근데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수반성은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요게 설정됐으니까 요게 이전되면 요것도 따라서 넘어간다. 이게 합리적이니까 수반성이 인정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반성은 항상 뭐 할 수 있는 거야? 배제. 항상 이 생각하라니까요. 아까 지역권에서 나왔고 지상권에서 가르쳐 주었잖아. 원리를. 따라서 여기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얘한테 이전하고 전세권은 뭐 하지 않는 것으로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전세권 판례를 보면은 이런 경우 전세권 존속기간이 뭐가 됐거나 만료 그 다음에 뭐가 됐거나 합의 해지가 됐거나 이런 경우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고 판례가 보고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수반하지 아니한 전세권은 아까 지역권을 가르쳐줬잖아요. 수반하지 않은 전세권은 뭐하고? 소멸하고. 그럼 이 양수인은 전세권에서 담보가 되어 있지 아니한 무담보 채권을 양도받은 셈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얘한테 이제 내가 전세금 1억 양도받았으니까 나한테 돌려달라고 청구했을 때 반환 지체하도록 경매는 뭐 하잖아. 전세권 이전 안 됐으니까. 기억나나요? 이거하고 똑같아 원리가. 따라서 원칙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저당권도 피담보 채권과 분리처분 뭐 하지만 만약에 분리가 가능해 분리를 해서 피담보 채권만 이전이 되고 저당권은 이전이 안 됐다. 그러면 수반하지 아니한 저당권은 뭐하고? 소멸하고 똑같이. 그럼 이 양수인도 요거하고 똑같이 저당권에서 담보가 되어 있지 아니한 무담보 채권을 양도받은 셈이 되겠죠. 그러면 경매 못하겠죠. 이해했나요? 이 수반생을 이런 판례들을 갖고 놀으라고 말이야.
요즘에 제일 많이 물어보잖아요. 민법에서 여기저기서. 다시 이야기하면 수반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수반성이 인정되는 게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배제가 가능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상권의 경우는 지상물이 처분되면 지상권도 같이 처분된 걸로 보나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양자 뭐가 가능하고 분리처분이 가능하고 아까 앞에 나왔잖아. 판례 제일 많이 물어보고 지역권도 아까 수반성 292조 가르쳐줬잖아. 유역제도한 소유권 연대면 지역권도 따라서 이전이 되나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특이하게 해서 뭐 할 수 있고 배제할 수 있고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왜 제가 지겹다고 이야기하는지 알겠어요? 나는 똑같은 걸 맨날 가르치니 여러분은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거 배우고 앉다 보니까 머리가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자꾸 그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여러분은 그거 가르치면 터득을 뭐하니까 맨날 외우고 앉으라고 뭔 양이 많냐고 머리통 깨진다 그러고 앉았고. 정리 꼭 해보세요. 그것만 하면 5점은 또 묻고 들어가. 그 다음 한 번씩 보면 또 몇 번 하다가 그런 건지 헷갈려. 지금 몇 번 문제였어요? 30번 문제. 그 3번이 3번 채권을 접단을 저당권 소멸하다 맞잖아. 그래서 항상 원칙은 전제하셔야 되고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원칙 저당권과 표담보 채권은 분리처분 뭐한다 항상 전제하고 여기 여기도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전세금 반환채권과 전세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다 전제하고 그러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4번 지문 아까 가르쳐드린 거 한번 읽어보세요. 30번에 그 4번 지문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저당권자에게 핵심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채무 전액 아니에요. 364조 맞죠? 469조 2항에서 변제하면 전액 변제해야 되지만 저당권자 보호를 해서 364조를 별도로 두고 있으니까 4번 맞고 5번의 경우는 아까 앞에서 나왔으니까 압류가 있어야지 압류한 이후에 과실에 저당권을 미치겠죠. 딱 5번은 틀려있고 그 다음 31번 제3취득자 요거 좀 정리를 꼭 하셔야 돼. 의외로 많이 물어봐 제3취득자를. 1. 제3취득자는 1번 개념 맞죠? 목적물이 이제 후순위로 소유권, 지당권, 전세권 취득한 애들이다. 2번 제3취득자 경매인이 될 수 있고 자기들이 취득한 권리 보에서 낙찰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뒤에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소멸시한 것이다. 364조고 제3조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변제할 수 있다. 4번이 아까 앞에는 367조고 제3취득자가 저당부동산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는 경매대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맞는데 지금 이제 하나만 내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 때 이런 걸 배웠어요. 지상권자도 마찬가지고 전세권자도 마찬가지고 물건이에요. 따라 수선 의무가 빌려 쓰는 애들한테 있기 때문에 필요비 상환 청구는 못해요. 얘네들은 유익비 상환 청구밖에 못한다고. 그만하더래요. 그런데 여기 제3취득자에 누가 들어갔어요?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들어가 있잖아.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들어가 있잖아 여기. 그죠? 근데 367조를 보면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유익비는 물론이고 필요비도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는다고 되어 있잖아. 확인했나요? 요게 특징이에요. 원래 일반적으로 지상권자, 전세권자나 필요비 상환 청구는 못하지만 제3취득자로서 비용 지출한 경우는 매각당임에서 뭐까지 우선 상환받는다. 그래서 제3취득자로서 상환받을 때는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훨씬 보호를 더 많이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한 개씩 이해하면 얼마나 재밌어 민법이. 갈수록 탄력도 붙고. 안 그래요? 그 다음 5번의 경우에 요거 조심하라 그 이야기야. 31번에 2번 뒷골랑기는 맞지만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변제하면 되니까 5번처럼 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정성증가 그러면 틀려요. 요거는 469조 2항에서 변제하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어요? 그래서 364조가 제3취득자를 더 보호해주는 규정이다 그 이야기. 그래서 5번은 틀려있고 2번은 맞고 32번 똑같은 문제니까 1. 제3취득자도 매수인이 될 수 있다. 1번 일단 맞죠. 2번 저당물에 대해서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이나 등기 맞춰온 것이다. 이게 우리 본 시험에 나온 지문을 그대로 지금 수록해 놓은 건데 우리 본 시험에
요게 본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린 사람 부지기수 있었어요. 부지기수. 한번 2번 분석해 보세요. 일단 답은 1번이야. 1번은 맞으니까. 잘 봐야 돼. 원인무효 무슨 등기인가 잘 봐야 돼. 무슨 이전 등기요? 보세요. 요게 저당권자예요. 얘가 토지 소유자고 얘가 소유자잖아요. 근데 제3자가 이 토지에 대해서 서류 위조해서 원인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예압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당권이 침해당한 적 있나요? 내 거꾸로 물어볼게.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예요. 적법하게. 이 경우도 저당권 침해한 사실 없죠? 얘가 경매에서 낙찰되면 소유권 매각된 우선변제권 얘는 소유권 잃어버리니까 이 말 알아들어요? 그럼 얘가 원인무효 소유권 있는 게 가지고 있다. 저당권 침해받은 적 없잖아. 여전히 경매에서 우선변제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말소등기 청구할 일 없잖아. 따라서 2번 지금 맞아요, 틀려요? 저당권에는 등기 말소 청구할 때 틀려 있잖아. 근데 이걸 본 시험에 나온 지문 그대로인데 이 2번 지문이 전부 뭐라고 착각해 본 거야? 맞는 걸로 착각해 봤단 말이야. 제 말 알아들어요? 이거는 누가 말소등기 청구해야 돼요? 소유자가. 얘 소유권 침해했잖아. 저당권 침해한 적은 없고. 그러지. 그 이야기야. 근데 우리는 뭐로 착각해 봤다? 본 시험장에서 저당권이 침해된 거로 착각해서 빵점 ter어가 수두르겠다고 말이야. 제 말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에 3번은 나대지와 저당권의 설정대로 설정자가 건물 축조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다. 있다. 3번이 틀려있고 물상보증인 요 판례도 우리 시험에 나온 바가 있는데 물상보증인이 비용을 지출했을 때 얘도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는가? 그 우선상환 받을 순간 매각되면서 물상보증인은 저당권 설정자지 제3취득자 아니에요. 설정자야. 설정자.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를 위해서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 주는 자 제3취득자 아니기 때문에 매각되면서 우선상환 못 받고 후순위 저당권은 실행으로 저당물 경우 선순위 됐고 언제나 소멸 구분도 틀렸고 그 다음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어보자 말이요. 33번 여기까지가 이제 특수전과 앞이니까 저당권 후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해년마다시피 빈번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꼭 알고 시험장 가야 돼요. 먼저 저당권 후 침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것을 이태롭게 하는 일체 행위를 저당권 후 침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목적물을 설정자가 점유하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 안 했다. 담보가 잘하게 된다. 저당권 침해. 또는 여기에 합쳐진 부합물이나 종물을 무단으로 분리 반출했다. 원래 종물 부합물로 저당권을 미치니까 무단 반출해서 목적물의 값어치가 하락이 됐다.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아 이태롭겠다. 저당권 후 침해 이런 이야기다. 저당권 후 침해가 있으면 저당권자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 구제수단을 인정이 되는데 일단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적 조건 인정이 돼야죠. 그 다음에 물권 조건 나오면은 침해자에게 규칙성이 있는 경우는 동시에 불법행위가 성립되니까 항상 또 뭐가 따라붙고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조건 따라붙죠.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총칙 마지막에 집중 가르쳐줘. 채무자가 저당 목적물을 점유하겠다고 자기 규칙 사유에서 멸시를 훼손시켰다. 그러면 더 이상 이자 신용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채무자는 기한 이익을 상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 즉시 변제 청구. 민법 총칙 문제 풀 때 20분 이상 집중 가르쳐 드렸어. 즉시 변제 청구권이 이제 인정이 된다. 요거는 이제 채무자가 뭐 하니까 기한 후 이익을 상실하니까 요 세 개는 다 앞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안 나온 것이 이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인데 담보가 이제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새로운 담보를 좀 보충해 넣어라 그 이야기인데 이 담보물 보충 조건에서 총 4개가 인정이 되는데 이 앞에 이론 강의할 때 마지막에 나 집중 가르쳐 줬어요. 저당권은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항상 전제할까? 침해자가 누구인가를 꼭 확인해 보라고 그랬네요. 특히 사례 문제 풀 때 침해자가 저당권 설정자 내지는 채무자냐 또는 제3자 A가 저당 목적물 멸시훼손시켰냐 누가 침해했냐에 따라서 구제수단이 달라져. 여기에 물권적 조건하고 손해배상 조건은 누가 저당권 침해하든 불문하고 이 2가지 권리는 행사할 수 있죠. 제3자가 침해하더라도 물권 조건 행사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래서 담보보충 조건은 핵심 요약집에서 내가 따옴표까지 쳐놓고 요약집 강의할 때 그 따옴표 잘 읽으라고 신신당부했어.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 목적물 담보가치 현저히 감소가 되니까 설정자가 침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즉시 변제 조건은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해야 되니까 채무자가 저당권 침해해야 돼요. 여기 저당권 설정자고 채무자는 대부분은 동일인이겠지만 동일인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저당권 설정 중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으니까 물상 보증인도 들어가 있으니까 정확히는 동일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채무자하고 설정자 이코르가 되겠지만 설정적으로는 물상 보증인도 있잖아요. 채무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되고 따라서 이 사례 제3자 A가 이걸 훼손을 시켰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담보물 보충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에 나온다고 말이야. 틀려있죠? 틀려있잖아. 얘가 침해할 때는 얘한테 담보물 보충 청구 뭐 한다니까요? 담보물 보충 청구는 설정자가 침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례 문제 볼 때 그걸 반드시 확인하라 그 이야기 지금. 얘가 지금 제3자가 멸손 시켰다. 얘는 얘한테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가 침해할 때 즉시 변제 청구하는 거고 그걸 조심하라고 말이야. 이렇게. 뭐 알겠나요? 저당권까지 엊그제 가르쳐줬어. 오래되지도 않았어. 이런 관련자가. 그 다음 물권 조건 핵심은 뭐는 인정이 안 된다. 이거는 외우겠겠죠. 점유가 소비하니까 반환 청구는 못하죠. 방해자가 방해방 인정이 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물권적 조건하고 불법이나 손해배상 조건 차이점이 있어요. 요거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없어도 되고 그 차이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지금 저당 목적물이 침해는 당했는데 나머지 교환가치가 침해는 당했다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을 초과하고 있어요. 아까 말하면 여기 훼손은 좀 됐더라도 워낙에 값어치가 좀 크다 보니까 경매 들어가면 이 매각된 가지고 충분히 채권 회수가 가능하단 말이야. 교환가치가 피담보 채권을 초과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도 물권 조건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겠죠. 침해 상태 제거되는 거니까.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불법행위 성립돼야 돼. 불법행위 성립되면 항상 요건 검토하죠. 가해자와 고의 또는 과실은 위법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까. 손해가 발생이 돼야지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야. 근데 교환가치가 피담보 채권을 초과하면은 매각된 거에 채권으로 다 가능하니까 손해가 발생이 안 되잖아. 이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는 뭐 하는 거야. 이런 거를 갖고 놀아야 돼. 따라서 33번에 1. 저당권자가 담보물 보증금을 행사하는 거예요.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와 직시변제 청구하는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상식으로 판단하시면 돼. 담보가 보충이 되면 손해가 보전이 되잖아. 손해배상 청구 뭐 하는 거야? 담보 보충에 넣으라면서 당장 돈 갚으라 그러면 완전히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가 되는 거고. 따라 동시에 직시변제 청구 못 하겠죠. 이게 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1번은 맞고 2번의 경우에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저당물을 가액이 액기다 벼락이 떨어져 이런 경우 가액이 현재 감소인 거 이런 경우는 담보물 보충 청구 뭐예요? 뭐돼요? 저당권 설정자 뭐 책임 있는 사유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따라서 2번은 틀렸고 3번의 경우에 담보물을 침해한 경우 채권의 변제가 도래하기 전에 손해가 확정이 어려우므로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도래해서 담보권을 실행할 때 비로소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한다. 틀렸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교환가치가 피담보 채권을 초과하면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손해배상 청구는 그 반대해야 돼. 교환가치가 피담보 채권을 미달해야지 매각된 거 채권을 다 모아니까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야기야. 근데 등식이 이렇게 되냐 반대가 되냐 하는 것은 원래 저당권 실행해봐야지 정확한 계산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꼭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냐 그 말이야. 제 말 알겠나요? 저당권을 뭐하지 않더라도 실행하기 전이라도 손해 그 산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 실행을 기다릴 필요 없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의 경우는 잘 봐야 돼요. 제3자가 담보물을 침해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도 물권적 조건이나 손해배상 조건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3자한테. 근데 무엇은 안 돼? 담보물 청구는 안 되니까 4번은 틀려있죠. 5번은 채무자나 제3자가 담보물을 손상 미치는 경우 저당권자는 기한이익을 상실을 근거로 즉시변제 청구를 틀려있죠. 제3자가 저당권 침해한 경우는 즉시변제 청구 못해. 채무자가 침해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해요. 여기도 무조건 읽어도 문제 못 푸니까 침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구제소는 달라지니까 그걸 항상 제1순위로 따져야 돼요. 특히 사활 문제 나올 때는 100%예요. 이걸 함정 제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럼 알겠나요? 여기까지.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